저는 78살 한진수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자수성가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재벌이라 부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허전한 구멍이 있었죠. 오늘은 제 절친한 친구이자 진성산업 공동 창업자인 박재성의 장례식 날입니다. 20대부터 50년 넘게 함께해온 친구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낯선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박재성은 저보다 인맥이 넓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흰 국화 속에서 웃고 있는 박재성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재성아, 먼저 가다니 너무 속상하다. 자식 복은 네가 더 많았는데 날 혼자 두고 가면 어쩌나. 가슴 한편이 저려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30년 전에는 5살 외동딸 서연이가 시장에서 실종됐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직 사업가 친구 박재성만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조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여성이 눈에 띕니다. 차분한 검정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달리 어딘가 당당해 보입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묘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죠.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 박기훈이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여성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조문을 마치고 몸을 돌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왼쪽 눈은 검은색, 오른쪽 눈은 푸른색이었죠. 이색증이라 불리는 희귀한 특징입니다. 혹시 저 여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기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계 투자사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리사 강이라는 분이시죠. 순간 머릿속에 지워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5살 때 실종된 제 딸 서연이도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왼쪽은 검은색, 오른쪽은 푸른색. 그 특징 때문에 어린 서연이는 종종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곤 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 여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려 중심을 잡기 힘들었지만 그 여성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걸음을 멈추더니 핸드백을 떨어뜨렸습니다. 핸드백에서 나온 물건들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죠. 은색 나비 모양 목걸이였습니다. 서연이의 5번째 생일에 제가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와 똑같았어요.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목걸이를 주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목걸이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제 딸을 드디어 찾았다는 것을요. 저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빠르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박기훈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본 여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어? 박기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연이의 어린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검은색과 푸른색 두 눈이 반짝이던 순수한 얼굴, 항상 나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작은 손가락들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나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서연이의 손을 놓쳐버린 그 순간의 죄책감, 절망감이 여든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먼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서연이의 마지막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나비 목걸이를 선물 받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죠. 정말 네가 맞을까? 30살이 넘은 지금에도 그 목걸이를 간직하고 있다니. 다음 날 오전 박기훈이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윤, 미국에서는 리사 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35살의 투자사 대표이며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고 하니 우연인지 운명인지 제 회사와 관련이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은 있소? 박기훈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비서에게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사 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산업 한진수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걸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거절할까 두려웠죠. 알겠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그녀가 나타났죠. 가까이서 보니 더욱 분명했습니다. 이색증인 눈동자, 제 딸 서연이와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앉으시죠, 강서윤 씨.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나요? 저는 주머니에서 서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알아야 하죠? 이 아이는 제 딸 한서연입니다. 30년 전 5살 때 실종되었죠. 당신의 눈과 똑같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서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잠시 동요가 일었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한진수 회장님, 제가 당신의 잃어버린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과 목걸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말해주었습니다. 서윤은 손가락으로 물잔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출생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5살 무렵부터의 기억만 있죠.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모아온 모든 자료였죠. 실종 신고서, 수사 기록, 미디어 보도, 스크랩, 목격자 진술까지. 1994년 6월 28일 남대문 시장에서 서연이를 잃었습니다. 그날은 서연이가 5번째 생일을 맞은 지 일주일 후였어요. 잠시 상인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손을 놓쳤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서윤은 조용히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실종 당시 서연이의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다른 아이는 쉽게 기억에 남죠. 사람들이 구경거리처럼 쳐다보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린 서연이가 그런 시선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괴로웠죠.
당시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경찰, 사설 탐정, 전국 방송 호소문까지. 하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서윤은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기를 포기할 수 있었나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포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년 서연이의 생일마다 실종자 찾기 캠페인에 기부하고 비슷한 사례를 추적해 왔어요. 10년 후에는 진성장학재단을 설립했고요. 그 말에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성장학재단이요? 네, 불우한 아이들, 특히 입양아들을 위한 재단입니다. 서연이를 찾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아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서윤의 눈에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진성장학재단의 장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로 놀랄 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등학교 시절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저에게 미국 유학 기회를 준 곳이 진성장학재단이었어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윤 씨, 어린 시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양어머니는 날 기영이라 불렀어요. 눈이 짝짝이라니 우리 집안 망신이다. 결국 제가 13살 때 다시 보호시설로 보내졌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서 날 처음으로 정상이라 불러준 건 당신의 재단이었어요. 장학금 인터뷰에서 심사위원이 제 눈을 보고 특별하고 아름답다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증거는 더 필요합니다. 목걸이와 눈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매던 딸이 제 재단의 도움을 받고 성장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운명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의심을 이해합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만 제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서윤을 제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전문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방어적으로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거실로 안내하면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지나쳤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서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에 잠시 멈췄죠.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일 테니까요. 서윤은 차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날 찾고 싶었던 거면 왜 30년 동안 그냥 있었나요? 그 말은 예상치 못한 직격탄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쌓인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냥 있었다니요? 서연이를 찾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전국의 고아원과 입양기관을 다 뒤졌고 해외 입양 가능성까지 추적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용암처럼 분출되려는 것을 간신히 억눌렀죠. 결국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잊어갔습니다. 경찰도, 언론도, 심지어 제 주변 사람들도요.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서연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단단한 방어막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죠. 목걸이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어떻게 생겼는지, 왜 특별한지. 그건 제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서연이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죠. 나비 날개 한쪽에는 서연이의 생일, 다른 쪽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문구를 새겼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소유물입니다. 양어머니는 이걸 이상한 쓰레기라고 부르며 버리려 했어요. 하지만 이 목걸이 사진을 몰래 간직했습니다. 그 목걸이 하나만이 내가 누군지 말해줬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오랜 상처와 고독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혼란스러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죠.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죠. 간단합니다. 구강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이고 결과는 2, 3일 내로 나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검사합시다. 저는 책상에서 검사 키트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검사 과정을 마치고 서명하는 과정에서 제 시선이 그녀의 손등에 고정되었습니다. M자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보였죠. 그 흉터. 서윤이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생긴 흉터예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5살 무렵에 생겼다고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같은 위치에 똑같은 M자 모양의 흉터가 있었죠. 서연이가 실종되기 1달 전 공장에서 금속 부품에 함께 다쳤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상처를 입었죠.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흉터를 어루만졌죠. 어떤 때는 꿈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어요.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섞여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공기 중에 맴돌았죠. 시간의 강을 건너 마침내 서로를 찾은 두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손이 떨려 쉽게 열지 못했죠.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인데 막상 진실을 마주하려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동안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떨리는 눈으로 읽기 시작했죠. 일치 확률 99.99%, 부녀관계 확정. 그 순간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결과지 위로 떨어졌죠.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 아니, 이제는 강서윤이라 불리는 그녀를 정말로 찾은 것입니다. 곧바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 역시 결과를 받았을 테니까요. 결과를 보셨습니까? 통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서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사무실은 그녀의 성공을 보여주는 듯했죠.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시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뒤에 앉아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 대신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35살이 된 제 딸의 얼굴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린 서연이의 모습이 어른이 된 서윤의 얼굴에 오버랩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한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냉정함을 알게 된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냉정함보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담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메워야 할 30년이라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기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회장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박기훈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금융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계 투자사 크레센트 캐피탈, 진성산업 적대적 인수 추진 가능성. 저는 놀라움에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레센트 캐피탈은 서윤이 이끄는 투자사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계획인지 판단할 수 없었죠. 서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이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평소의 냉철한 기업인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제 집무실에는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모든 언론이 재벌 회장과 잃어버린 딸의 극적인 상봉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언론에서 재산을 노린 사기꾼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이었죠. 박기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고 주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이렇게 뒤틀릴 줄은 몰랐습니다. 박기훈은 제 침묵을 자신의 말을 계속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윤에게 직접 만나자고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오겠다며 짧게 대답했죠.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서윤이 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진성산업 인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진성산업의 주식 일부를 매입했을 뿐입니다. 투자자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녀의 대답에는 어떤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죠.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기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회복하고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확인하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진성산업의 비자금 관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조성된 수십억의 비자금과 해외 계좌 이동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박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년간 진성재단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박기훈 비서실장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그 순간 박기훈이 서류를 떨어뜨리고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졌죠.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서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제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서윤이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심장 발작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었지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병실 한쪽에 앉아 있는 서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두 눈을 완전히 뜨자 그녀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간단한 검사 후 의사는 저희를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밤새 서윤은 제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박기호는 체포되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서윤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는데 그가 저를 그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서윤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낯설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죠. 그날 저녁 저는 서윤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는 그곳은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윤 씨.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죽 바인더 하나가 있었죠. 바인더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아니 서윤 씨가 실종된 후 매년 써온 편지입니다. 그리고 유서도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육필로 쓰여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 딸 서연에게 6월 28일 1994년 네가 실종된 직후에 쓴 첫 번째 편지야. 그 후로 매년 내 생일마다 편지를 썼고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단다. 서윤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후회, 사랑이 담긴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어떤 페이지에는 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편지에는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올해 초에 쓴 유서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 내 딸 서연이를 찾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세요. 너를 하루도 잊은 적 없었다. 널 못 지켜 미안하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서윤이 천천히 바인더를 덮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제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버지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윤의 말에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진전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의 나비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의 새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완성된 형태였죠. 이건 네가 실종된 후에 완성한 목걸이야. 원래 디자인은 절반만 완성됐었거든. 나머지 절반은 네가 성인이 된 후에 함께 완성하려고 했던 거야. 서윤은 새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나비 날개 위의 세밀한 무늬를 따라갔습니다. 이 무늬는 제 생일이군요. 그리고 이건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이야. 서연아.
아니, 서윤아.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난 행복하단다. 네가 강서윤으로서 이룬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틀 후 진성그룹 기자회견장은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과 저는 나란히 단상에 섰습니다. 저희의 모습이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딸 서윤을 소개합니다. 30해 전에 잃었던 딸이 돌아왔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확인된 부녀 관계이며 그동안의 모든 오해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서윤은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강서윤입니다. 5살 때 시장에서 실종되어 다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과 저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게 해주신 진성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진성그룹의 사회공헌 이사로 일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제 경험과 지식을 바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투자사도 계속 운영하면서 동시에 진성재단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정밖 아동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많았죠. 아버지,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서윤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딸의 실종이라는 비극적인 경험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돕는 원동력이 되다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다음 달 진성재단의 새로운 프로그램 론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비의 꿈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가정밖 아동들에게 교육과 심리치료, 직업훈련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은 행사장에서 한 소녀에게 나비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30년 전 서연이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기억보다 다시 손을 내민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서윤의 말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작은 서연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강인함과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서윤은 자신을 서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여전히 조금 어색해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작은 나비가 이제는 강한 날개를 펴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